JSP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기본 내장 객체들인데요. 먼저 리퀘스트 객체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객체예요. 리스폰스는 서버가 응답하는, 서버의 응답을 지원해주는 객체. 아웃이라는 건 출력, 웹브라우저에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고요.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션은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저장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웹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제 비연결성이라고 해서요. 자, 웹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비연결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가 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러면 연결이 끊어져요. 연결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또 목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이다. 그럼 인터넷 뱅킹 로그인해서 뭐 계좌 조회도 하고 이체도 하고 여러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아무것도 처리가 안 돼 있다면 매번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로그인을 하거나 매번 그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해주던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 번만 딱 로그인하면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었죠? 그 이유는 뭔가 처리를 해준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럴 때 많이 쓰는 기술이 세션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세션 기술은 뒤에 우리가 자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장 객체 안에 들어있는 세션이 무엇인지 정도만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사용자의 인증 정보, 인증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자신의 정보를 담아 놓는 거죠. 그게 이제 세션이라는 객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서버 전체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사용자가 만약에 서버는 한 대고 사용자는 다수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다 지금 쓰고 있는 유저들이. 그러면 이 세션이라는 정보에는 사용자 개별적으로 100개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에는 1개, 서버의 정보만 딱 저장이 돼요. 익셉션이라는 것은 에러를 처리하는 객체고요. 컴피그는 JSP의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고, 페이지라는 건 현재 페이지를 가리키는 객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또 우리가 빈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 객체, 또 세션. 그래서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세션. 이 네 가지는 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객체고요. 나머지는 좀 가끔씩 나오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네 가지 객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세션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션은 별도의 챕터를 우리가 할애를 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JSP의 내장 변수라는 게 있는데 사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JSP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건 현재 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예요. 리퀘스트 영역은 요청과 응답 페이지, 즉 두 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변수예요. 변수를 처리합니다. 세션은 사용자 단위, 자, 페이지 수 뭐 상관없고요.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모든 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변수예요. 세션. 애플리케이션은 서버 전체 모든 사용자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겠고요.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SP에는 두 가지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모델 1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던 방식이죠. JSP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랑 HTML이랑 섞여 있는 코드예요. 이게 모델 1 방식, 9버전,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방식을 요즘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모델 2 방식인데요. 이거를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MVC 패턴은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JSP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 코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자바 코드랑 JSP랑 웹 구성 요소랑 자바 코드랑 분리를 시키자는 거죠. 왜 분리시키냐면
협업을 위해서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왜냐면 이 JSP 사이트는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도 많이 개발자, 디자이너 많이 투입이 되고요. 수십 명 투입이 돼요.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요. 그러면 팀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짜기 때문에 서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해서 개발자가 다루는 코드하고 디자이너가 다루는 페이지를 분리시키자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 이 MVC라는 건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예요. 모델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들, 주로 이제 DAO, DTO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이쪽을 백엔드라고도 합니다. 백엔드라는 건 사용자가 보는 화면 쪽이 아니라, 화면단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단, 뒤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역을 백엔드 영역이라고 해요. 자, DAO는 실제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영역이고요. DTO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클래스를 DTO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DTO를 빈이라고도 하고, 또 VO라고도 하고, TO라고도 하고 그래요. VO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뷰라는 거는 주로 이제 화면 출력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라고도 해요. 프론트엔드는 뭐냐면, 은행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가보면 창구 직원들이 있죠. 고객들과 이렇게 만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그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은행에 비유한다면, 이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은행 그 창구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 뷰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사용자들이 직접 보는 페이지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은행 전산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은행 지점장이라, 이런 분들은 창구에 없잖아요. 뒤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백엔드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처음에 항상 모든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는 흐름 제어를 컨트롤러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컨트롤러에 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을 뷰에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 분담을 하게 됩니다. 자,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JSP 페이지가 중심이에요. JSP 페이지에 다 코딩을 해서 결과를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모델 1 방식. 모델 2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먼저 컨트롤러를 가게 됩니다. 컨트롤러에서는 모델과 데이터를 통신을 해서 처리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뷰에다가 출력을 시키고요. 그럼 뷰에 출력된 결과가 사용자한테 보이게 되는 식입니다. 자,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해보면 이 위의 방식이 모델 1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방식이 모델 2 방식인데요. 자, 위에 모델 1 방식은 보면은 JSP 페이지가 중심이에요. JSP 페이지끼리 서로 링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JSP 페이지는 페이지 이름하고 실제 물리적인 페이지 그 파일 네임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 2 방식인데, 모든 요청은 서블릿으로 일단 집중이 됩니다. 서블릿에서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서 뭔가 처리를 해서 관련된 로직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할까요? 체계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델 1의 장점은 JSP에 자바 코드가 다 들어간 방식이죠. 이거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빠르게 만들 수가, 왜냐면 이제 뭐 페이지 하나 만들 때 파일을 뭐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게 많이 쓰였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요, 프로그래머가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유지 보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 2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모델 1은 단점이 JSP 페이지에 프리젠테이션 로직이라는 건 HTML 말합니다. 또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건 자바 코드를 말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요.
또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이 어렵고요.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델 2를 만들었죠. 모델 2는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차세대 시스템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업그레이드가요, 기존 거를 싹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개발된 코드를 가지고 좀 개량을 해가지고 고치는 거거든요. 유지보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유지보수를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모델 2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어려워요. 복잡해요. 뭔가 하나 출력을 시키려면 파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 모델 2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 개발하실 때 모델 1으로 하는 데는 아마 요즘에 거의 없을 거예요. 모델 2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2에서 더 나아가서 이 프레임워크들을 또 많이 만들죠. 뒤에 하겠지만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게 표준이거든요. 정부 프로젝트를 따려면 이거를 필수로 해야 돼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스프링이라는 거,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틀이거든요, 틀.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짤 때 그냥 아무 규칙 없이 맡기게 되면 워낙 다양한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다 다르고 또 경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제각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규격을 딱 만든 거죠.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작업을 하게 만든 겁니다. 스트러처나 스프링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스트러처는 좀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것이고 요즘에는 스프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바 기반의 웹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JSP 과목하고 스프링 과목이 필수예요. 자, 먼저 웹 컨텐트 디렉토리에 ch02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JSP01 프로젝트죠. 웹 컨텐트 밑에 ch02요. 자, 거기다가 먼저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리퀘스트 객체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뭔가 값을 전달을 할 때입니다. 서버에 값을 전달할 때, 서버에 값을 전달을 할 때는 폼이라는 태그를 쓰죠. 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모델 2 방식, MVC 패턴 방식으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아마 처음엔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은 훨씬 편하세요. 유지보수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자, 폼 태그의 포스트 방식이고요. 액션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request.to, 원래 이제 do라는 확장자는 없거든요. JSP가 알 수 있는 건 JSP, HTML 이런 것들밖에 몰라요. 근데 만든 거죠. 보통 이제 do라고 많이 해요. 이 뒤에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리퀘스트 객체가 있죠. 리퀘스트에 get context path, 이런 거는 뭐냐면 context path, 그 사이트의 식별자라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안 쓰고 프로그램에서 구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넘기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데,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해줘야 돼요. URL 패턴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web.xml에다가 하드코딩 했었죠. 자, 오늘은 하드코딩 하지 않고 이 어노테이션을 써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다 한 줄만 적게 되면 web.xml에다가 그때 몇 줄 적었죠? 8줄인가 적었죠? 그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식을 쓰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써보고, 거기에 이 컨트롤러 서블릿이죠. 서블릿에서 두겟 메서드가 있고 두 포스트가 있는데요. 어차피 두 포스트든 두 겟이든 한 군데만 모아서 코딩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체만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한 다음에 JSP 페이지로 결과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자, 먼저 request test form 1.jsp 페이지를 만드시죠. 예,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폼이 있고요. 폼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이 돼야 됩니다. 보내주는 거니까요. 이 액션이 받을 주소가 되겠고요. 자, 주소에 근데 ch02 언더바 서블릿 이런 URL 없어요. 이런 폴더가 없거든요. 가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request.to 이것도 가상입니다. 이런 실제로 뭐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죠. 가상 URL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보안 때문에. 진짜 URL을 적어버리면 그거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SP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 JSP가 현재 페이지 그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이게 사이트 주소, 이게 디렉토리, 이건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에 여기가 디렉토리, 페이지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것조차도 이제 JSP로 처음부터 요청하는 것 자체를 막을 거예요. 나중에는 못하게, 보안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request.getContextPath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컨텍스트가 원래는 뭐예요? JSP01이죠. 이렇게 원래 코딩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컨텍스트 패스라는 게 나중에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되면 관련된 페이지들을 다 코드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게 현재 컨텍스트 패스를 가져오는 명령어예요. 지금 리퀘스트 객체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에서 get context pass 하면 컨텍스트 패스의 경로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 컨텍스트 패스라는 건 사이트가 여러 개, 서버 한 대에 여러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을 때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트의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컨텍스트 패스입니다. 자, 이 컨텍스트 패스는 자, 우리 서버 탭이 있어요. 윈도우에 쇼 뷰에 보면 서버스 탭이 있죠. 서버스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 서버스 탭에 보면 지금 톰캣 9.0이 되고, 여기서 톰캣 9.0 서버에 보면 지금 사이트가 2개 걸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릴 때는 하나만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Add and Remove에 가서 현재 사이트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톰캣이 여러 사이트를 처리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늦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테스트하는 사이트만 올리는 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JSP01 사이트잖아요. JSP01 사이트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톰캣 9.0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톰캣 9.0이라고 써 있는 데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보다도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퍼블리싱이 있죠. 퍼블리싱이 있고 자, 이 퍼블리싱이 보면은 1초 후에 퍼블리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수정하면 1초 후에 톰캣이 이거를 막 작업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약간 이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수정을 분명히 했는데 안 고쳐질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이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자,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오버뷰를 봤잖아요. 두 번째 모듈스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죠. 모듈스 탭에 눌러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웹 모듈스에 보면 JSP01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에디트 눌러보세요. 에디트 눌러서 이게 도큐먼트 베이스라는 게 있고 이게 컨텍스트 패스예요. 근데 만약에 서버 한 대에 사이트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걸 적을 필요가 없겠죠. JSP01이라는 거. 괜히 길어지기만 하잖아요. 한 개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를 지우면 돼요. 그냥 슬래시만 남겨놓으면 돼요. 슬래시만 남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패스가 슬래시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서버를 껐다가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이게 재시작이에요. 그리고 세이브 할 거는 세이브를 하시고 서버가 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를 슬래시 JSP01였는데 슬래시로 바꿨어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페이지를 다시 한번 시작시켜 볼게요. 자, 그럼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랑 뭐가 다릅니까? 아까는 여기 JSP01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죠? 그럼 주소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이게 더 좋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컴퓨터 한 대에 여러 사이트를 막 올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호스팅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올리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사이트마다 도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컨텍스트 패스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올라가니까 구별하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 서비스 할 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짧아지고 좋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 컨텍스트,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바꿨잖아요. 바꾸면 또 원래 이제 만약에 여기를 이제 JSP01로 이렇게 다 모든 페이지를 해놨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또 페이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얘를 또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equest.getContextPath 메서드로 출하게 되면 현재 사이트에 세팅되어 있는 컨텍스트 주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때 좋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름, 나이, 성별. 성별은 이제 라디오 버튼은 버튼은 두 개인데 선택하는 값은 하나죠. 이름은 똑같이 맞춰 놓고요. 값을, 밸류를 다르게 해 놓는 거고요. 체크드는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취미, 셀렉트 태그 이용해서 했고요. 이 셀렉티드가 기본 선택 값이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request.getContextPath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URL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web.xml에다가 web.xml에 이런 식으로 서블릿에 대해서 매핑을 시켰었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버전업이 되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왔어요. 그 방식을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ch02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자바 클래스는 어디다 만든다고 그랬죠? 자바 클래스는 src 밑에다 만들어야 되고요. 웹 페이지들, JSP나 HTML 얘네 페이지들은 웹 컨텐트 밑에다 갖다 놔야 돼요.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src 밑에다가 우리가 ch02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src 밑에 ch02 패키지요. 자, 그 패키지에다가 클래스인데 지금 만드는 클래스는 이 http 서블릿이라는 거 상속받아서 코딩을 다 해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서블릿으로 만들죠. 자, 패키지에 new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서블릿 있죠? 서블릿에 이름을 request controller라고 하시고요. 아직 피니시 하지 마세요. 자, 거기서 request controller입니다. next. 다음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지금 서블릿 클래스 이름이고요. 자, 이 밑에가 중요합니다. 매핑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고칠 수가 있어요. edit. 오른쪽에 보면 edit 버튼이 있죠? 누르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만약에 저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직접 고치세요. 예, 그래서 자, 이 웹 서블릿이라는 이런 걸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노테이션은 코드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에는 S로 시작하는 이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어노테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어노테이션들이에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썼는데요. 이거는 매핑이에요. 서블릿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건데 ch02_서블릿/request.to라고 요청을 하면 이 클래스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서버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JSP01이잖아요. 거기에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서블릿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난번에 구구 서블릿, 메모 서블릿, 와일 서블릿은 웹.xml에 직접 하드 코딩으로 정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웹.xml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는데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서버가 올라올 때 체크를 다 해서 만들어줘요. 이 어노테이션을 읽어서 아, 이런 패턴으로 들어왔으면 이 클래스가 실행되는 거구나 하고 다 미리 작업을 해놔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은 클래스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URL이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404 에러가 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웹.xml에다 적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이걸 한 줄 적든지, 이게 한 줄짜리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 같이 쓰면 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지 됩니다. 자, 이 방식으로 이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청이 되면 여기가 아까 이제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ch02서블릿에 request.to 그랬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름이. 예, 얘랑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두겟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두포스트 메서드가 있는데요. 두겟은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실행이 되고 두포스트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실행이 돼요. 지금은 어디가 호출될까요? 지금은 포스트 방식이죠. 네, 포스트 방식이니까 여기가 호출됩니다. 자, 근데 또 두겟으로 가라고 그랬죠. 사실 이게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관계없이 그냥 처리하면 돼요. 물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get이냐 포스트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뭐 한 곳에 몰아서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get으로 가게 했으니까 여기다 작성하죠. 근데 이 코드가 이건 기본 코드 테스트 코드니까 지우세요. 이거 있으면 한글 처리가 또 안 돼요. 이 코드는 지우고 자, 여기다 이제 작성하는데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컨트롤러에서 toGet 메서드. 자, 앞에 우리가 폼에 보시면요. 폼에 이 네임 있죠? 네임. AUG, 젠더, 바비 이런 네임들 얘네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리퀘스트 지금도 리퀘스트 객체 나오죠? 이 리퀘스트 객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예요. 네, 이게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request.get 우리가 많이 쓰는 메서드가 파라미터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왔던 게 request.get context pass라는 게 있었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겠지만 request.set attribute 또 request.get attribute 예, 이런 메서드가 리퀘스트 객체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메서드들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지원해주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이거는 나이는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인티저.parse 인트 안에다 집어넣고요. 예,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바로 출력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자바 코드잖아요. 자바 코드 안에다가 HTML을 집어넣는다는 게 좀 어색한 게 가능하긴 한데요. 나중에 디자인 팀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들이 클래스 안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HTML을 고쳐야 되거든요. CSS 같은 거 붙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서는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러의 용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는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점임과 동시에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뭐 처리들을 해서 그거를 저쪽에 출력 페이지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도 되지만 여러 개 보내도 되지만 묶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묶어서 보낼 때는 해시맵을 많이 쓰거든요. 좌변에 맵, 우변에 해시맵. 자, 맵은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죠. 키가 이제 변수명이잖아요. 이게 변수명이에요. 푸시라는 게 맵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이 변수명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변수명 값 이렇게 집어넣고 성별 같은 경우는 M이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설정하고 그냥 물론 이제 이거 M이냐 F를 바로 보내도 되지만 한글로 표시하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공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출력을 여기서 안 하고 웹 컨텐트 밑에 ch02에 여기 request result.jsp한테 보내서 출력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클래스랑 이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원래 공유가 안 돼요, 자료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두 페이지, 요청하는 페이지와 응답하는 페이지 간에 값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 메서드를 씁니다. 네, request.set attribute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이요. 모든 자료용 다 담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포워드라는 건 주소는 그대로 있고 화면만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request underbar result.jsp 페이지를 만들게요. JSP는 웹 컨텐트 밑에 만들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클래스 만들었다가 JSP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잘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예, 이 JSP 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해시맵을 임포트 하고요. 예, 앞에서 서블리 클래스에서 보내준 값을 읽어야죠. 읽기 위해서 request.getAttribute 하고 변수명을 적습니다. 그럼 그거를 형변환을 시켜서 받아온 다음에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방법은 이거는 좀 뒤에 할게요. 이거는 이제 EL이라는 방식인데 아주 쉬운 방식이죠. 네,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는 좀 어려운 방식으로 해보시겠고요. 이게 성공한 다음에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구조가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입력 폼이죠. 예, 이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입력한 걸 곧바로 그냥 JSP에다 보내가지고요. 곧바로 그냥 출력을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이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보낸 거를 일단 서블릿 클래스죠. 이게 컨트롤러인데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컨트롤러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MVC 패턴, 모델 2 MVC 패턴이라고 하는데 모델 2고 또 MVC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컨트롤러예요. 자, 모델 1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JSP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모델 2 MVC 패턴에서는 서블릿, 즉 이제 컨트롤러, 서블릿이 위주예요. 컨트롤러가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항상 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점이에요. 받았어요. 받아서 여기서 뭔가 열심히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값을
여기다가 보내줘요. 출력만 전담하는 페이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컨트롤러 출력하는 걸 뭐라고 하냐, 뷰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모델을 안 썼어요. 데이터를 특별히 뭐 끌어오거나 작업할 게 없었기 때문에 MVC 패턴으로 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여기다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보내줄 때 양쪽의 이름 같아야 되고, 여기서 또 여기 보낼 때 이름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페이지에서 지금 태그 네임들을 컨트롤러에서 받아왔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기는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request.set attribute로 보냈죠. 이렇게 보냈죠. 받을 때는 get attribute이에요. 이렇게 받는 거죠. 변수 값. 이거 다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저장할 때는 변수명,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앞에가 변수명, 뒤가 값이고, 꺼낼 때는 그 변수명 그대로 꺼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자료형이 형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get attribute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모든 타입이 다 돼요. 그래서 좌변의 타입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해시맵에서 값을 꺼내는 거죠. 자, 우리 컬렉션에 보면 크게 자바에서 사용하는 컬렉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셋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맵이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제 해시맵이에요. 셋이라는 건 집합이죠. 그냥 말하자면 주머니에 구슬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만 계속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리스트는요, 배열하고 똑같아요. 배열처럼 숫자 인덱스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배열처럼 계속 집어넣는데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이즈가 유동적이고요. 해시맵은요, 숫자 인덱스 대신에 이런 문자열로 키 값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변수명을 줄 수 있고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해시맵은 빨리 찾는 게 목적이에요. 사전, 단어 사전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영어 사전 같은 거였을 때 단어가 딱 있으면 뒤져가지고 보면 나오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는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해시맵을 쓸 때, 해시맵은 자료를 추가할 때는 풋이죠. 풋.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 꺼낼 때는 get이죠. 그래서 지금 쓴 게 get을 map.get하고 이 변수명. 이 변수명은 앞에 맵에서 셋했던 변수명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넘겼다가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가 시작 페이지예요. 입력 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 나이, 확인. 한글 깨졌죠? 자,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컨트롤러에서 한 줄을 더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매번 하기 좀 귀찮죠? 자,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에 utf-8을 붙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글 처리할 때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글 안 깨지고 잘 나오죠? 자, 근데 주소를 보세요. 주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화면은 화면은 JSP 페이지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소는 request.do 이렇게 돼 있죠? 서블릿 주소로 돼 있잖아요. 예, 주소는 서블릿 그대로인데 화면은 JSP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값을 주고받는 방법, JSP에서 컨트롤러로 보내는 방법, 또 컨트롤러에서 처리한 결과를 리퀘스트 객체에 담아서 보내는 방법, 보내서 출력시킨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좀 여기도 보면요,
여전히 자바 코드가 많이 있죠. 임포트 들어가죠. 또 여기 해시맵에서 값 꺼내 오죠.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금 보면 HTML하고 스크립틀릿이 막 섞여 있어요. 사실 이거 실어서 우리가 지금 MVC 패턴으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하잖아요, 현상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보시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거 있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EL이라고 해요. 뒤에 이제 챕터가 별도로 있는데요. 표현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달러가 있고, 마치 우리 jQuery에도 달러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jQuery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자바 코드입니다. 여기서의 달러는 자바입니다. 자, map.name 이렇게만 하면 맵 속에 들어있는 네임 값이 바로 출력이 돼요.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같은 페이지에 하는 것보다는 좀 바꿔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요. 자, 주석 처리하시고 request result 2.jsp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를 또 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웹 컨텐츠의 CH02에 가서 JSP 페이지를 또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임포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request.get attribute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임포트도 안 했죠? 그 다음에 request.get attribute 이런 코드도 없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썼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달러하고 괄호 안에 식이 들어가는, 이게 또 달러를 여기다 쓰면은 또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 달러하고 여기다가 식이 들어가는 거죠. 변수나 또는 네. 이거 주석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EL이라고 하는데 표현 언어라고 해요. jQuery가 또 아니죠. 이 부분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코드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해서 자, 해볼게요. 네, 답이 같죠? 답이 같은데 아까보다 훨씬 간결하죠. 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임포트 했죠? 또 맵에서 값을 가져오는 과정이 필요했죠? 또 이렇게 스크립틀릿을 열어서 출력하는, 맵에서 꺼내서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거를 EL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방법을 익혀놓으면 보시다시피 아주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이 방법을 많이 쓸 거고요. 뒤에 또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리퀘스트 객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서드는 이겁니다. 얘네들 get 컨텍스트 패스도 가끔 쓰이고, 중요도로 본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리퀘스트 중 get 파라미터로 받아오는 거, 또 set attribute, get attribute. 근데 이 get 파라미터는 스트링만 받아올 수 있어요. 스트링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고, set attribute랑 get attribute는 모든 자료형이 가능해요.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외에 또 리퀘스트 객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배열을 만들고요. 배열 만들고, 여기 리퀘스트 메서드에서, 리퀘스트 객체에서 다양한 메서드가 있어요. 프로토콜, 서버 이름, 또 메서드, 컨텍스트 메서드, 여러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넣어보고요. 배열 돌려가지고, 폼을 돌려가지고 출력을 시켜봅니다. 이건 모든 값들을 다 보기 위해서 이런 또 while문을 돌려가지고 반복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리퀘스트 객체의 또 다양한 메서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배열로 제목을 찍어 본 거고요. 이게 참 메서드들입니다. 메서드의 결과값들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배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시킨 거죠. 일단 결과를 먼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리퀘스트 객체 메서드 중에서 프로토콜,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웹 개발 환경은 HTTP 1.1입니다. 서버 이름 로컬호스트. 근데 여기다 만약에 IP 주소를 적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 192.168.0.10이거든요. 자, IP 주소 적으면 여기 이제 IP 주소가 찍히게 되고, 만약에 도메인이 찍혀 있다면 도메인 주소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 본인 IP 보는 방법 아시죠? 예, cmd에서 IP config 치면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에 가서 치면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IPv4 주소, 이게 본인 IP 주소죠. 예, 그리고 메소드는 겟방식, 지금 이제 겟방식입니다. 포스트란 말 쓰지 않으면 get이라고 했죠. 예, 겟방식이고요. URI라는 게 있고 URL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URI가 있고 URL이 있는데, 자, URL은 전체 경로가 되겠고요. HTTP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URL이고요. URI는 이 컨텍스트 패스부터 끝까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HTTP부터 이 IP 주소까지는 빠지고 그 뒤에가 되겠죠. URI는 컨텍스트 패스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짧은 이름이 되겠고, 이거는 풀 스트링이 되겠죠. 좀 더 길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이 request.get request URI, 이거는 스트링이고요. URL은 이게 보시면은 얘는 뭐냐면 타입이 스트링 버퍼로 되어 있어요. 스트링 버퍼니까 toString 메서드로 호출해야만 스트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얘는 이제 스트링인데, 이거는 스트링 버퍼로 되어 있어요. 스트링 버퍼니까 toString을 붙여야만 바뀐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request.get remote addr 하면 이건 IP 주소라고 그랬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출력시킵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서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자기 주소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만 모아놓은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 리퀘스트의 get header names, 이건 뭐라고 하냐면 HTTP 헤더라고 합니다. HTTP 헤더. 자,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 뭔가 서버에 요청을 하면 헤더와 바디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들 이뉴머레이션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has more elements가 다음 요소가 있으면 true로 하나씩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음 요소를 읽어서 그 request.get 헤더에다가 그 헤더 이름을 집어넣으면 헤더 이름하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커넥션 이런 값들을 쭉, 유저 에이전트는 사용자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객체는 이제 지금 리퀘스트를 배웠고 리스폰스 객체를 배우겠습니다. 리스폰스는 뭔가 리퀘스트는 요청이었죠. 응답.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뭔가 응답을 하고 싶을 때 메서드를 지원하는 것이 리스폰스 객체입니다. 응답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되는 메서드가 이거예요. response.send redirect 하면 그 페이지로 주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주소가 바뀌면서 간단한 값 같은 것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뒤에 페이지 뒤에 물음표하고 파라미터 형식으로 변수명 equal 값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로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변수명이고 뒤가 붙어있는 게 값들이에요. 그리고 값이 2개 이상 있으면 앰퍼샌드, AND하고 또 변수명 값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역시 또 request.getParameter로 읽어드리면 됩니다. 페이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예. 자, 리스폰스라는 객체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할 때 사용하는 객체이고요. send redirect 그러면 이 주소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간단한 값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음표 뒤에 변수명 equal 값 2개 이상이면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또 변수명 equal 값 계속 넘길 수가 있어요. 조심하실 거는 이 물음표 뒤에는요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백을 끊어버리면 공백 뒤에가 무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백을 띄어쓰기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백을 만나면 끊어져 버립니다.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이름에, 네임에 이렇게 보내고 나이에 20이라는 값을 보냈죠?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response redirected 철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철자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페이지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읽어오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값을 읽을 때는 request.getParameter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받는 페이지인데요.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뒤에 붙어있는 값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을 때는 똑같아요. 자, 폼에서 넘어온 거나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어온 거 똑같습니다. request.getParameter 자, 이 name이라는 변수명은 이 값하고 같은 거죠. age라는 변수명도 여기랑 같은 거죠. 예, 보내주는 쪽과 받는 쪽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이를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내고 싶어요. 20살 숫자. 근데 이 request.getParameter 이렇게 폼으로 보낼 때라든지 이럴 때는 스트링만 가능해요. 스트링으로만 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스트링으로 받은 거를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또 가공을 해야죠. 일단은 스트링으로 받아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 페이지가 어디죠? 여기가 시작이 아니죠. 자, 여기서 바로 시작을 시켜버리면 에러가 나죠. 예, 아무것도 없죠. 받은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작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었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이 깨졌죠. 네, 한글이 깨졌어요. 자, 이 왜 한글이 깨지냐면 이 주소창이죠. 예, URL에는 한글이 원래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한글 썼잖아요. URL에는 한글이나 특수문자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수문자가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RL에 우리가 한글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는 특수문자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는 URL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URL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받는 쪽에서도 인코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본 문자를 약간 좀 내용을 좀 바꿔치기 해가지고 보내준다는 얘기죠. 디코딩이라는 것 받는 쪽에서는 또 디코딩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추가 작업을 할 텐데요. 앞에 이 페이지 있죠? 이거 상태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임포트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페이지 임포트 먼저 하시죠. 예, 그래서 java.net이라는 패키지 안에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URL encoder.encode 메서드로 출해서 인코딩한 문자열이에요. 얘가 깨졌잖아요. 얘를 우리가 바꿔줄 형식으로 UTF-8로 지금은 우리가 인코딩 UTF-8로 맞춰놨기 때문에 바꾼 다음에 보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자, 어때요? 이제 여기가 바뀌어서 넘어갔죠. 자, 근데 이 크롬의 주소창에는 한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글로 보이는데 이걸 복사해 가지고 붙여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코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인코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인코딩 된 게 보이죠? 보이는데 크롬에서는 이걸 처리를 해서 그냥 한글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바꿨는데 넘어가서 출력하니까 잘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URL 디코딩이란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URL, 그러니까 이 넘길 때는 URL 인코딩이라는 과정으로 바꿔줘야 돼. 한글이나 특수문자 바꿔줘야 되고, 받는 쪽에서는 URL 디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디코딩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돼서 뭐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한글이 잘 나왔죠? 근데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안 될 때는 직접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먼저 임포트를 하시고요. 이렇게 URL 디코더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시고요. 지금은 뭐 잘 됐으니까 문제 없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만 처리해 드릴게요. 한 단계를 더 하시죠. 여기 넣고, 네. 예, response.send redirect에서 페이지를 다른 쪽으로 넘겼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포워드 방식이라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옮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get request dispatcher 메소드 줄여서 그 URL의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포워드가 있었죠. 이게 앞에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response.send redirect 이런 방식이죠. 예. 근데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주소가 URL 보십시오. URL이 아예 바뀌어 버렸죠. 근데 아까 포워드 방식 같은 경우는 주소는 그대로예요. 뭐뭐.to 그대로인데 화면만 바뀌죠. 자, 포워드 방식은 주소가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화면이 바뀌었죠. response.send redirect 방식은 주소도 바뀌고 화면도 바뀌죠.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로 포워드를 했을 때는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넘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겟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이름하고 나이 정도 이런 파라미터 값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큰 값들은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포워드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 예를 들면 리스트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런 큰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샌드 리다이렉트는 그런 건 안 되고요. 파라미터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말하자면 이건 겟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다른 페이지만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아까 이 결과 페이지에서요. 자, 이것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예, 달러하고요. 달러가 jQuery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달러하고 중괄호 안에 변수나 식을 쓰게 되면 EL이라고 했어요. 표현 언어. 예, 그럼 파람, 여기서 파람이라는 거는 request.getParameter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예, name이라는, 그러니까 param.name 하게 되면 결국 얘는 이거죠. 예, 이거의 다른 표현이고요. param.ag 하게 되면 네, 이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길게 짧게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달러하고 param.name 파라미터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실행. 네, 어때요? 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EL이라는 걸 나중에 뒤에 가면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결국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표현식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세션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션 객체는 HTTP 세션 이런 클래스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걸 코드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request.getSession 이렇게 이 메소드처럼 돼요. 리퀘스트 객체에서 getSession 하게 되면 이 세션이라는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션 객체는 사용자의 인증 처리를 합니다. 사용자의 인증을 지원해주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JSP 페이지 안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코드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세션은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모든 정보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코드를 좀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주요 사용법 보면은 세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할 때는 이런 메서드로 호출해요. session.setAttribute.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예제에서는 세션 대신에 request란 말을 썼었죠. 여기서는 앞에가 세션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값을 읽어올 때는 session.getAttribute. 네, 이렇게 되고요. 세션에서 값을 다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그아웃 됐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정보들을 클리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session.invalidate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겠는데요. 먼저 session.jsp라는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ession.setAttribute 이게 이제 변수에다가 변수명이고 값입니다. 변수명 값인데 보시다시피 모든 자료용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리퀘스트가 있었죠. request.setAttribute 이거랑 똑같은데 앞에가 다른 거죠. 이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퀘스트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퀘스트 영역은 뭐냐면 보내는 페이지랑 받는 페이지 두 개의 파일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요청하고 응답하는 양쪽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세션은 로그인해서 사용자 단위로 부여가 돼요.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모든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게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워드를 할 때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게 될 때요, 서블릿에서 아까 이런 코드를 했었잖아요. 이런 코드를 하면 페이지가 넘어갔죠. 이거를 짧게 JSP에서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JSP forward란 태그예요. 이런 JSP로 시작하는 태그를 액션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 액션 태그를 이용하면 좀 쉽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코드인데요, session.setAttribute,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 자, 이 내장 객체는 우리가 보통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뉴를 해야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코드가 사실 코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보입니다. set attribute하고 변수명 값인데, 전에 우리 request.set attribute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값을 넣어놨는데 저장 영역이 달라요. 이 리퀘스트 하게 되면 현재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까지만 서로 공유가 되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공유가 안 돼요.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세션에다 담아 놓게 되면 계속 다른 페이지에 이동하더라도 정보가 남아 있어요. 페이지를 3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포워드가 있고 리다이렉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값이 다 지워져 버려요. 리다이렉트는 페이지를 새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는 거기 때문에 값이 다 날아가고요. 지금은 포워드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포워드를 할 때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액션 태그를 쓰는 건데요, 이거를 안 쓰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직접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코딩하고, 이렇게 코딩을 직접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짧게, 여기를 이렇게 짧게 표현한 거죠. 두 개 다 쓸 필요 없고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JSP 이렇게 시작하는 태그를 JSP 액션 태그라고 불러요. JSP하고 콜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JSP 콜론으로 시작하는 태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액션 태그들입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 배워요. 자, 액션 태그에서 forward라는 태그를 쓰는데, 결국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코드가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겠죠.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 session underbar result.jsp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지 만드시고요. 코드에 보시면 이제 값을 꺼낼 때는 get이라고 했죠. session.getAttribute. 자, 이 변수명하고 앞에서 setAttribute에 만든 변수명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형에 맞게 형변환을 하시고요.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session i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웹서버는 한 대인데 클라이언트는 여러 사람이겠죠. 여러 사용자겠죠. 그러면 접속을 할 때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겹치지 않게 만들어서 발급을 해요. 그 아이디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세션에서 값을 받아올 때는 이렇게 session.getAttribute 변수명, 이게 항상 짝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보내주는 변수명하고요, 받는 변수명이 이렇게 양쪽이 같아야 됩니다. age, 여기도 age. 지금 여기 세션이 이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대소문자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대문자 A로 썼어요. 근데 여기 소문자 A로 썼어요. 안 맞죠? 그러면 null.
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널이라고 출력이 돼요. 이렇게 철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양쪽이 변수명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션 변수 값이 넘어와서 됐는데, 이게 형 변환을 역시 해줘야 돼요. 자료형을 바꿔줘. 이 세팅했던 자료형 그대로 가져오고, 대문자 인티저로 써도 되고요. 소문자 인트로 써도 괜찮아요. 이게 값을 가져오고 출력을 하고요. 이 세션의 get id 하면 세션 id라는 건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마다 고유한 id를 발급을 해줍니다.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식별을 해줘야 되겠죠.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으니까 누군지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서버에서는 랜덤하게 id를 발급해줘요. 이따 보여드리죠. 발급을 해서 또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누가 접속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식별을 하는 거죠. 이거를 세션 id라고 하는데, get id 하게 되면 세션 발급된 i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세션은 리퀘스트랑 좀 다른 게요. 리퀘스트는 여기까지밖에 공유가 안 돼요. 아까 보내주는 페이지, 이게 보내주는 페이지죠. 시작 페이지죠. 자, 받는 페이지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료가 없어져 버려요. 리퀘스트는. 근데 세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좀 비교를 해보겠고요. 일단 session.jsp에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하니까 어때요? 이 위에 부분이 지금 세션으로 넘어온 값이고, 이 밑에 부분이 리퀘스트로 넘어온 값이고요. 다 똑같이 넘어왔죠. 근데 세션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서버에서 랜덤으로 발급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라요. 다 기계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브라우저 단위로 발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크롬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또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이 크롬에서 발급된 세션 아이디하고 익스플로러에서 발급된 세션 아이디가 다르죠. 이거 뭐냐면, 서버에서는 웹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른 그 유저로 판단을 해요. 같은 컴퓨터라도 웹브라우저 뭐 크롬으로 들어왔는지 사파리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페이지요. session_result2.jsp를 만들어서 또 거기로 넘어갔을 때 과연 세션의 값이 유지가 되는지, 리퀘스트 값은 없어집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똑같습니다. 페이지가 있고, 먼저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session.getAttribute로 해보시고, 또 request.getAttribute로 해보는데요. 자, 세션은 페이지 개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요. 로그아웃 하는 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리퀘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퀘스트는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까지만 값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 버려요. 여기서 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ession result2.jsp로 왔는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session.getAttribute 변수명 똑같이 줬고요. 리퀘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시작 페이지는 지금 session.jsp에서 포워드가 돼서 이쪽으로 왔고요. 여기서 하이퍼링크 누르면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시작 페이지는 여기에요. session.jsp예요. 자, 실행합니다. 실행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로 온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션 확인 눌러보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세션에는 값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리퀘스트는 어때요? 값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세 번째 페이지에 이 리퀘스트 세션이 없다면 이 값을 계속 전달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잖아요. 왔는데 클릭했을 때 얘네들 값을 넘기고 싶으면 한 번 더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포워드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링크를 눌렀을 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워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이겁니다.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이는 거죠. 파라미터 붙여서 네임은 이걸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쓰고, 좀 코드가 좀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ag는 한 번 더 붙여서 여기다가 ag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name은 물음표하고 name은 request.get attribute name, 또 and ag는 또 request.get attribute ag 이렇게까지 해줘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get attribute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누르면 그때는 또 get 파라미터를 하셔야 돼요. 이걸로는 또 안 돼요. 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로 해야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보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죠. 근데 뒤에다가 물음표 name은 하고 뒤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리고 and age는 또 이걸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고 넘어갔을 때 결과 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해줘야 또 인식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션을 한번 좀 활용을 좀 해보겠는데요. 세션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 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확인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일치하면 로그인이 성공하는 것이고, 또 실패할 거고요. 틀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로그인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이트 안에 모든 그 페이지를 돌아다닐 때 인증이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웹은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넘어가면 연결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웹은 그렇습니다. 그 비연결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서버는 한 대인데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는데 계속 연결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웹은요, 또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죠. 어떤 사이트 보다가 심심하면 딴 데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서버가, 이 유저가 접속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확인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연결,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연결이 다 끊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값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세션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login.jsp라고 할게요. 자, 로그인 할 수 있게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값을 login.to 해서 컨트롤러로 연결시킬 거예요. 서블릿 만들 거예요. 그럼 서블릿에 또 DB 연동을 해야 되니까 DTO, 멤버 DTO하고 DAO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인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페이지로 넘어가고 실패하면 되돌아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login.jsp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은 이게 로그인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자, 이 모델 2 MVC 패턴은 이 중심 되는 클래스가 이 컨트롤러라고 했죠.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그 값을 여기 보낼 거예요. 보내가지고 DB를 확인을 해가지고 맞는 사용자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맞으면 여기로 보낼 거고요. 틀리면 다시 얘한테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지금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 5개의 그 파일을 만들어야 답이 나와요.
자, 먼저 login.js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폼 태그를 만들었고요. 폼은 항상 포스트 방식이에요. 자, 액션에, 자, 이거는 컨텍스트 패스를 직접 우리가 하드 코딩 하지 않고 서버에서 이제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JSP01 이게 들어가겠고요. 가상 URL이죠. 이거 매핑 해줘야 됩니다. 매핑을 좀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ID하고 비밀번호가 들어가고요. Submit.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서버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틀렸을 때 되돌아올 때 쓰려고 만들어 놨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죠. 자, 로그인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 이걸 안 만들었어요. 매핑을 안 했기 때문에 404 에러가 뜨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기 전에요. 컨트롤러에서는 결국 이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요. 얘를 이 모델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모델 DAO, DTO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가지고 하겠죠. 그 결과값을 되돌려주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 페이지로 가고 또 실패하면 되돌아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DAO, DTO로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예, 멤버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src 밑에 멤버 패키지 만들고 거기에 멤버 DTO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src에 new 패키지 멤버 패키지 거기에 멤버 DTO입니다. 자, 멤버 DTO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도록 하시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 테이블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우리 멤버 테이블은 이거 테이블이 확인을 해보면 지금 테이블이 있는데 안 만들어졌고, 테이블이 혹시 없으면은 이거 보시고 테이블 만드시고요. 테이블에 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로 레코드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네, 입력해서 셀렉트해서 뭐 테스트용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커밋까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에 대해서 만들고 게터 세터, toString.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랑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3개 다시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멤버 DAO 클래스 만들어서 로그인 체크라는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SQL을 실행해서요. 실행한 다음에 맞으면 그 이름을 리턴하고 틀리면 널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예요. 멤버 DAO.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인 SQL 문장을 좀 연습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김이고 비밀번호가 1, 2, 3, 4의 레코드가 있나요? 예, 있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름만 돌려주려고요. 이름만. 그럼 저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고 사용자가 입력한 비번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맞으면 그 사람의 이름만 돌려주고요. 근데 지금처럼 잘못된 값이 들어갈 수 있죠. 아이디는 맞았는데 비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값이 비어 있겠죠. 그럼 뭐가 넘어가냐면 널이라는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는 아이디가 틀리고 비번이 맞았다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디는 맞았는데 아이디부터 틀렸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또는 아이디는 맞았는데 비번은 틀렸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체크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두 개를 같이 집어넣는 걸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로그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습니다. 받고 DB 접속한 다음에 SQL이 방금 했던 게 이거였죠.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첫 번째 물음표에 들어오고요. 비밀번호가 두 번째 물음표에 들어와서 실행을 시키면 자, 레코드가 존재할 경우에 이름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널이었어요. 널이 저장이 됩니다. 그게 되도록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작업을 끝냈고요. 우리 지금 MVC라는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모델 쪽은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컨트롤러 쪽을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이름을 로그인 컨트롤러라고 하겠고요. 네, 지금 CH02 패키지에 로그인 컨트롤러란 이름으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웹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매핑은 이걸로 할게요. CH02 서블릿의 슬래시 별표. 별표라는 건 뒤에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CH02 자바 리소스의 src의 CH02에 new 서블릿입니다. 로그인 컨트롤러. 주석 처리는 다 지울게요. 생성자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딱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자, 리퀘스트 객체에서 리퀘스트 URL 하게 되면 HTTP부터 끝까지 풀 주소가 넘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리턴 타입이 스트링 버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스트링으로 바꿔줘야만 스트링으로 바뀌고요. 자, 인덱스 오브는 자, 이 전체 문자열에서 로그인.do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번째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좀 이따 이제 로그인 아까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자,
자, 이게 ch02 서블릿에 로그인.do 이렇게 요청할 거거든요. 이게 전체 문자열에서 몇 번째에 있느냐,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만 검사할 거예요. 있으면은 값이 넘어올 거고,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있다. 그 얘기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만 검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 얘기는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데 이거는 JSP 페이지에서 네임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네, 양쪽이 맞기만 하면 돼요. 네, 여기 있는 네임이라는 변수명, 얘가 넘어와서 일단 콘솔에 찍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login.jsp에서 실행을 하세요. 자, 실행해서 id하고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하면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거 맞아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렇고요. 이클립스의 톰캣 콘솔 창을 열어보면은 ID 패스워드가 찍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넣어보면, 네, 입력한 ID 패스워드가 컨트롤러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ID 패스워드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DAO에 만들어진 메서드에다가 ID 패스워드 넘겨주면 결과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름까지만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DAO를 만들고요. 우리가 방금 받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전달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맞았으면 이름이 넘어올 거고, 틀리면 널이 넘어올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볼게요. login.jsp에서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하니까, 네, 넘어가서, 네, 화면은 하얗게 나오는데 일단 콘솔에서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름이 찍히고, 근데 자, 계정이 좀 잘못됐을 때 있죠? 잘못되면 널이 찍혀야 되고요. 예, 이름이 로그인 성공하면 이름이 있을 거고, 실패하면 널이겠죠. 그래서 널이 아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성공했으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로그인 성공했을 때 이동해서 거기다가 정보를 찍어줄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세션입니다. 자, 우리 아까 JSP에서는요, JSP에서는 그냥 우리가 별도로 뭐 세션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세션을 쓸 수 있었지만, 클래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스에서는 세션 객체를 만들어줄 때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request.getSession 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세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세션에다 변수를 저장합니다. 변수명 값, 변수명 값이죠. 자, 이렇게 했고, 여기는 뭐겠어요?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겠죠? 실패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login.jsp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변수에다 담아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send redirect 하면 넘어가잖아요. 가는데, 자, 여기 request.getContextPath라는 건 현재 사이트에 컨텍스트 패스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뒤에 성공했을 때 페이지, 실패했을 때 페이지를 각각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러를 내볼게요. 자, 에러 내서 찍으니까 갔다가 되돌아오겠죠? 네, 근데 한글이 깨졌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코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주소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주소창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URL에는 한글이나 특수문자를 쓸 수가 없다고 했죠? 특수문자 제한된 거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URL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코드를 바꿔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URL 인코더에 인코드 메서드 호출해서 앞에가 인코딩한 문자, 이게 지금 깨졌잖아요. 얘를 UTF-8 형식으로 인코딩 해주세요 하게 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잘못된 비밀번호로 넣게 되면 갔다가 체크해서 아니니까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와서 이제 한글이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 실패했을 때는 찍혔고, 이제 성공했을 때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로그인이 성공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로그인 언더바 success.jsp를 만들겠습니다. ch02에 만드시면 되죠. 예, 그래서 session.get attribute, 세션 변수 이름.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유저 아이디 변수랑 메시지 변수랑 두 개를 우리가 저장시켰잖아요. 이것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 이름 그대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접속 중인 아이디 해서 여기도 한 줄 더 추가하시죠. 예, 그러면 다시 이번에 이제 맞았을 때입니다. 맞았을 때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하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 하게 되면 넘어가서 이게 찍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기능을 살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을 만들었어요. 버튼의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었고, 로그아웃. 그럼 화면에 이제 버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버튼 누르면 다시, 자, 이제 중심 메인이 어디라고 그랬죠? 메인 역할 주인공이 서블릿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롤러. 이거 누르면 컨트롤러로 또 가서 로그아웃 처리해 주세요. 여기 넘어갈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그아웃 처리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처음 상태로 되돌려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버튼 클릭이 지금 안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죠. jQuery 링크 하겠습니다. jQuery를 링크 시키고요. 이 부분은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죠. 샵 버튼을 만듭니다. 아이디가 btn 로그아웃인 버튼을 누르면 얘죠. 얘 누르면 이 펑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게 주소를 바꾸는 거죠. 웹 주소를 바꿔주는 화면이 이동되는 거죠. get context pass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자, ch02 서블릿의 뒤에 아무거나 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로 간다고 지정해 놨었죠? 여기로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름이 지금 뭐냐면 로그아웃.2예요. 그럼 로그아웃.2면 여기에 로그아웃이라는 액션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인.2일 때는 이걸 처리하고 else if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예, 그래서 if 절에서 컨트롤러에서 밑으로 내려서 여기가 if문의 끝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else 절을 추가할 거예요. else if. 로그아웃일 때, 자, 지금 이제 클래스는 한 개인데요.
지금 여기다 별표를 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개를 처리하려고, 여러 개를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로그인.do일 때는 이 부분을 처리하고요. 또 지금처럼 로그아웃일 때는 여기서 걸려서 이쪽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세션 객체를 만들 거고요. 이게 세션을 아까 우리 메시지 변수랑 유저 아이디 변수 만들었었죠. 얘네들. 이거는 언제 지워지냐면 원래 이제 세션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20분을 줘요. 기본 세팅이.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20분 지나면 20분 접속한 지 20분 지나면 끊어지고요. 뭐 이게 추석 때나 이렇게 보면 열차 예매 같은 거 하면 시간을 되게 짧게 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미리 시간대랑 이런 거 다 생각해 놓으셨다가 빨리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못하죠. 풀리죠, 로그인이. 그래서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시간 제한을 짧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기본 값은 뭐냐면 20분이에요. 기본 20분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 조절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5분 안에 작업을 못하면 그냥 끝나게 한다든지 30분을 할 수도 있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는 로그아웃, 지금처럼 로그아웃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세션에 저장된 모든 값들을 다 지우는 코드예요. 다 지우게 되면 페이지를 다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login.jsp로 가는데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걸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아까처럼 또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URL 인코딩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네,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로그인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 또 이런 허점이 또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흐름을 보면은 이게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컨트롤러에 갔다가 성공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소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소를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로그인 석세스 페이지 있죠? 이게 시작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는 로그인 페이지를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해보시죠. 바로 실행해 보시죠. 예,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모두 이렇게 막아야 되죠. 이거는 이 페이지는 뭐예요? 로그인을 성공한 유저들만 전용 보는 페이지죠. 회원 전용 페이지죠. 게스트가 보면 안 되는 페이지죠. 로그인 하지 않은 사람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세션이 있는지 없는 유무, 세션의 유무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해서 세션이 없으면은 로그인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 코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session check.jsp라는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session check.jsp는 14번 예제인데요, 여긴데요. 자, 우리 include란 디렉토리에 그 웹 컨텐트 밑에 include 폴더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이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세션 변수명이 유저 아이디인 변수를 가져와서 이게 만약에 널이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웹 컨텐트 밑에 include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자, 거기다가 JSP 추가하고요. session check.jsp. 자, 지금 세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세션에서 이 세션 변수 이름이죠. 유저 아이디. 자,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스트링으로 바꿔서 받아와서 널이면은 뭐겠습니까? 로그인을 안 했으면 널이겠죠? 로그인 성공했으면 뭔가 값이 들어있을 거고요. 널이란 얘기는 로그인을 안 했다 얘기죠. 안 한 사람은 경고창 띄워주고 login.jsp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요 여기다가 include를 시킬게요. 예, 그래서 include
자, 지금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지금 디렉토리가 틀리니까요. 점점이라는 건 상위 디렉토리죠.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갔다가 거기에 include란 디렉토리를 찾아서 거기 속에 있는 세션 체크.jsp를 포함시키세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방금 작성한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세션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거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include 시켰죠? 네, 실행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네, 걸렸죠. 책 걸러주고 있죠. 그래서 확인 누르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로그인 언더바 success.jsp를 직접 쳐도 마찬가지로 막히죠. 자, 그러면 이 회원 전용 페이지에는 이 코드를 다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그 게스트도 볼 수 있는 페이지에는 이걸 빼고 회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는 이 코드를 한 줄씩 집어넣으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그 4가지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 리퀘스트 객체를 살펴봤었고요. 또 세션 객체에 대해서 봤었죠.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객체입니다. 자, 리퀘스트는 요청과 응답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밖에 공유가 안 됐었죠. 데이터가요. 근데 세션은 사용자 단위로 모든 페이지에서 다 공유가 됐잖아요. 이번에 보게 될 객체, 그 내장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서버 단위예요. 서버에서 모든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서블릿 인포라는 것, 서버 정보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get real path라는 건 뭐냐면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또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다가 변수를 저장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도 역시 이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JSP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역이 4가지라고 그랬죠. 그냥 변수에다 저장을 하면 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영역인데 이게 현재 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예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영역에 저장을 하면 공통적으로 뒤에 이제 set attribute가 다 붙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만, 한 페이지까지만 유효하고요. 세션은 사용자 단위로,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보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은 서버 단위의 모든 사용자가 같은 변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세션은 많이 쓰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해 보고요. 이게 이제 실제 배포 디렉토리. 우리가 개발 디렉토리랑 배포 디렉토리 틀려요. 좀 이따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로그 하면 콘솔 창에 이 이클립스 콘솔 있죠? 여기에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세션,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다가 이런 이름의 변수를 저장하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네. 자, 그럼 여기 상에서는 지금 별로 내용이 없는데 우리 콘솔 창에 보면 보시죠. 콘솔 창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 경로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와스 정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로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 찍히는 거냐면 여기 찍힌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로그라는 게 이 톰캣 콘솔 있죠. 톰캣에서 출력하고 있는 콘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와스 정보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파치 톰캣 9.0.12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et real path라는 게 배포 디렉토리인데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JSP가 보면요, 개발 디렉토리가 있고 배포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발 디렉토리는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에서 이거 있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개발 디렉토리고요. 배포 디렉토리는 자,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짜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면 톰캣이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자기가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까 출력됐잖아요. 콘솔에 출력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디렉토리를 한번 카피해 보세요. 서비스 경로라고 된 이걸 복사해 가지고 탐색기에다가 붙여 볼게요. 붙이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윈도우 탐색기인데 잠깐만요. 이게 앞에 서비스 경로 이 말이 들어가서 그러군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디렉토리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ch0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파일들이 JSP들이 그대로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디렉토리랑 톰캣이 카피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이클립스가 보여주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분명히 뭔가 수정하고 고쳤는데 또 제대로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 개발 디렉토리에 있었던 거를 이 배포 디렉토리에 톰캣이 복사하는 게 좀 늦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실제로 서비스되는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가보면 이 JSP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은 코드인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클립스에 작업한 걸 카피해 가지고 톰캣이 여기다가 붙여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디렉토리가 좀 다르죠. 또 보면 여기에 web-inf 가보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우리 이클립스에는 없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죠. 바로 클래시스 디렉토리예요. 클래시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바 코드들 있죠. 걔네들 소스 코드 말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만 또 정리가 또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윈도우즈 서버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JSP는 리눅스 서버, 유닉스 서버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윈도우 서버에서 돌리지는 않습니다. 윈도우 서버를 쓰는 경우는 .NET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를 써요.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NET, ASP.NET. 주로 이제 이거는 C#이라든지 VB.NET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유닉스 이쪽은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JSP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언어들은 주로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를 써요. 유닉스는 상용이고 리눅스는 무료고요. 앞으로 이제 그 회사에 가셔서 개발을 하실 때는 대부분 다 리눅스 서버, 유닉스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나중에 우리 리눅스 수업을 하면 지금 이런 수업들을 한 걸 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이런 돌려보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톰캣이 우리가 열심히 작업해 놓으면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복사해 가지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직접 우리가 수작업으로 파일들을 다 올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배포되는 디렉토리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게 변수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정말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result.jsp 페이지를 만드시죠. 앞에서 우리가 이 application.setAttribute, 앞에가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뒤에가 값이고요. 이런 값을 저장했는데 이제 꺼냅니다. 꺼낼 때는 애플리케이션에서 getAttribute 변수명, 앞에 있는 이 변수명하고 읽는 변수명 같으면 됩니다. 읽어서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을 시켜보는 거죠. 자, 시작 페이지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쪽에서 여기죠. 여기서 서버 변수 확인 눌러볼게요. 누르면 넘어가서 찍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정말 그 리퀘스트 객체랑 똑같잖아요. 그죠? 리퀘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request.setAttribute 하고 넘겨서 getAttribute 하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하신 이 코드 있죠? 이 부분이요.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어떤 페이지에다 해볼까요? 우리 예를 들면 아무 페이지나 좋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ch02에서
new하고 test.jsp. 네, test.jsp. 아무 페이지나 괜찮아요. test.jsp에다가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여기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넘어갔었죠? 넘어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이퍼링크를 하나 더 만들죠.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변수를 저장하는 곳이 여기니까요. 자, 해서 예, 서버 변수 확인 눌렀더니 예, 찍혔잖아요. 나왔고 한 번 더 눌러서 또 가보는 거죠.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왔고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공통적인 변수예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근데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뭐 서버에서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상수값을 만드는 게 나아요. 클래스에다가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 여기 예를 들면 config 패키지에 보면 컨스턴츠 클래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담아놓으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 굳이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영역에다가 담아놓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